전두환 계엄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홍서여 씨가 지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173쪽 소제목은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 중앙정보부의 궁정동 안가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던 박정희에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총을 겨누었다. 그는 박정희를 향해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하는 말과 함께 방아쇠를 당겼다. 총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박정희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좀처럼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던 군사정권 포함 18년의 독재가 그렇게 종국을 맞았다. 김재규는 체포되어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미수죄로 1980년 5월 24일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김재규 최후 진술 중에서 가져온 지문을 읽겠습니다. 첫 부분은 생략되어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건국의 이념이요 우리의 국시입니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치르고 전체 국민이 순환을 당하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무슨 이유로든 이것은 말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972년 유신과 더불어 까닭없이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무와 책임은 있어도 이것을 말살할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절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모순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특히 체제에 대한 반대의 소리가 높아지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소리가 높아지자 긴급조치 9호가 1975년에 발동되어 수많은 사람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꺼지지 않고 탔고 번져갔습니다. 생략 부분이 있군요. 이어서 읽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만만세가 되도록 기원하고 또 10월 26일 민주회복 국민혁명이 만만세가 되도록 저는 기원합니다. 그 다음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79년 12월 18일 김재규의 최후 진술 중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김재규는 1979년 12월 18일 법정에서 이런 최후 진술을 하였다. 육사 동기생으로 오랫동안 남다른 우위를 쌓아온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로 인해 국민들의 자유가 말살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통령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경호실장 차지철을 함께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사람의 위험한 통치 철학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예로 박정희가 국민들의 과격 시위에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 차지철이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쏴 죽이고도 까딱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한 100만 명이나 200만 명 처치하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가깝게 불충하고 빨갱이들하고 똑같은 소리나 하는 놈들은 이 차지철이가
탱크로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박정희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걸 보고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자리에 있던 김재규에게 정보부가 좀 무서워야지 그렇게 물러서야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나 하면서 면박을 주었다고 했다. 박정희가 피살된 1979년엔 어느 해보다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들이 많았다. 8월의 YH 사건, 10월의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의원직 제명과 부산 마산의 민중항쟁이었다.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박정희 통치 방식에 환멸을 갖게 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12.6 사건을 일으켜 18년 독재 정권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사건 직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였는데 이 비상정국을 틈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다. 전두환은 김재규에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반역죄를 물어 이 사건을 서둘러 종결지었다. 불과 7개월여 만에 수사가 마무리되었고 사형까지 집행되었다. 재판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언론조차도 전두환 측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해서 기사를 작성해야 했다. 온갖 추측만 난무할 뿐 전두환 재임 기간 중엔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 발설하거나 파헤쳐지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전두환이 대통령에서 퇴임한 후에야 김재규를 변호했던 강신옥 변호사에 의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었다. 다음 지문은 강신옥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뽑아온 지문입니다. 앞부분은 생략되었고요. 당시 군부는 김재규를 집권욕을 가진 이로 치부했다. 대통령을 하고 싶어 쿠데타를 한 것으로 몰아갔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김재규는 내가 볼 때 박정희를 죽이고 권력을 빼앗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는 아니었다. 집권욕보다는 애국심이 강했다. 박정희가 살아있는 동안 이승만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정희는 부마 사태 때도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런 차제에 김재규는 유신철폐를 위해 박정희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 않으면 유신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희생될 것을 예상했다. 김재규는 그렇게 내다보고 박정희를 제거했던 것이다. 중간에 생략되었군요. 이어서 읽습니다. 보안사 전두환은 김재규를 체포하고 언론을 통제하면서 김재규의 행동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주지시켰다. 차지철에 대한 질투의 결과물로 포장했다. 또는 내연의 여자가 있었다. 돈을 많이 먹었다는 등의 여론 조작으로 김재규를 형편없는 놈으로 만들어갔다. 추잡한 동기로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욱하는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도 부각시켰다.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이 내용을 발표했다. 결국 전두환은 김재규의 혁명을 깔아뭉개고 집권했다. 또 중간에 생략되었고요. 이어서 읽습니다. 김재규는 내가 박정희에게 신세졌다.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으면 유신이 철폐되지 않는다. 소위를 버리고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말했다. 그 뒤에 또 생략되었고요. 이어서 읽습니다. 사람 생명의 가치는 대통령이나 서민이나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을 죽였다고 해서 반드시 사형시켜야 하나? 전두환은 김재규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였다고 생각한다.
김재규의 혁명은 박정희와 경호원 5명 등 6명을 죽였을 뿐이다. 그러나 전두환은 12.12 광주 사태 등에서 많은 국민을 희생시켰다. 또 중간은 생략되었고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김재규의 혁명은 성공했다. 유신이 철폐됐기 때문이다. 김재규 재판 당시 유태흥 주심판사는 절반은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패장은 원래 사형 아니냐, 김재규는 패장이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김재규에게 사형을 선고한 덕분인지 그 후 대법원장이 됐다가 자살했다. 당시 신군부는 재판부에서 사람을 보내 빨리 사형을 선고하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전해들었다. 1980년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김재규는 사형이 확정되자 속전속결로 그 후 4일 후인 5월 24일 사형됐다. 2007년 4월 강신옥 변호사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져온 지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2007년 4월 27일에 실린 브레이크 뉴스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박정희 사망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을 하면서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연금하는 등의 하극상을 일으키며 군을 장악한 상태였다. 또한 최규하 대통령 측에 압력을 행사하여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되었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K 공작 계획을 실시하였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특전부대에 충정작전이란 이름의 특훈을 시켜두고 있었다. 박정희의 사망으로 독재시대가 청산될 거라고 기대했던 국민은 신군부와 최규하 정부가 민주화 시행 의지를 보이지 않자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다. 급기야 1980년 5월에 고려대에서 열린 총학생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전국 23개 대학 대표들이 모여 비상계엄 즉각 해제, 전두환과 신현학 등의 유신잔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며칠 뒤엔 대학생 7만여 명이 영등포와 청량리 등을 거쳐 광화문으로 행진하며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튿날엔 서울역에 10만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신군부와 최규하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즘 광주에선 전남대 총학생회와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의 공동 명의로 제1시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선언문은 5월 14일까지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 만약 휴교령을 내리면 온몸으로 거부할 것, 양심 있는 교수들은 적극 동참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고무된 전남대 교수협의회에서도 시국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에서 수용 의사를 보이지 않자 광주 지역 학생들은 5월 14일 오후에 도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시민들까지 합세하여 순식간에 1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곳에서 광주 지역 6개 대학과 목포 지역 2개 대학 대표들이 공동 서명한 제2시국선언과 15개항 강령이 발표되는데 만약 정부가 휴교령이나 휴업령을 내리면 15일에 재집결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해서 15일, 16일에 학생들과 시민들 5만여 명이 모여서 시내의 주요 도로를 따라 횃불 행진을 전개하였다. 그날의 대규모 행진을 통해 충분히 민의가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일단 해산한 뒤 추이를 지켜보다가
계엄 확대나 휴교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19일부터 다시 집회를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전두환 군부 세력은 5월 12일에 이미 전군에 비상령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17일 밤 10시에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확대, 학교 휴교, 국회 해산, 국가보위 비상대책회의 설치 등을 결정하였다. 최규하는 이 결정에 따라 17일 자정부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였다. 계엄령에 따라서 이화여대에 모여있던 학생 대표들이 끌려가고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인사 수백 명이 체포, 김영삼과 김종필 등의 정치인들이 연금 조치되었다. 그리고 계엄포고 10호를 통해 정치활동 중지, 대학 휴교, 옥내외 집회와 시위 및 전현직 국가원수 비방 금지, 직장 이탈 및 파업 불허, 언론 사전 검열 등이 발효되었다. 계엄 정국이 되면서 국가 전권이 전두환과 군부 세력으로 넘어온 것이다. 광주의 전남대와 조선대의 7공수여단 33대대와 35대대가 배치되었다. 그리고 5월 18일 자정을 기해 전남대에 진입하여 학교에 남아있던 학생들을 무차별 연행하였다. 이날 밤 각 대학에서 연행된 학생은 모두 112명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과 학생들이 5월 18일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와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진압군과의 전면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민주화에 대한 갈망과 신념이 낳은 고귀한 항쟁의 대서사극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180쪽 소제목은 하늘의 찬양이 두루 님께로 오시나이다. 지문이 먼저 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조선일보 사설 백척간두에 서서라는 사설 중에서 나온 지문입니다. 앞에 부분은 생략되어 있고요. 최규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비상계엄령을 전국화하는 5.17 조치를 취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을 국민에게 호소했다. 북계의 격증하는 적과 책동이 학원 소유를 고무선동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 학생, 근로자들이 조성하고 있는 혼란과 무질서가 우리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태가 경제난까지도 극도로 악화시켜 바야흐로 국가를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최 대통령은 지적하면서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득이 5.17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국민의 협조를 호소하고 나섰다. 그 다음은 생략되었습니다. 이는 1980년 5월 20일 조선일보 사설 백척간두에 서서 중에서 따온 지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980년 5월 20일 조선일보의 백척간두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실린 사설이다. 1980년 4월 이후 전국적으로 민주화 투쟁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의 열기가 거세졌다. 그러자 계엄사령부에서 1980년 5월 17일에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등을 내렸다. 김대중, 김상현, 김종필 등 26명의 정치인들을 학원 노사분규, 선동과 권력형 부정축제 혐의로 합동수사본부에 연행하고 김영삼을 연금시키는 등 정치적 탄압을 감행하였다.
비상계엄 확대 및 김대중 연행에 항의하는 전남대생을 중심으로 5월 18일에 민주화 투쟁이 시작되고 광주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광주 지역에서의 거대한 민주화 운동으로 촉발되었다. 그런데 20일에 실린 이 사설엔 광주 상황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5.17 조치에 대한 변호성 설명만 늘어놓고 있다. 북계의 격증하는 적화책동이 학원 소유를 고무선동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 학생, 근로자들이 조성하고 있는 혼란과 무질서가 우리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어서 5.17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최규하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고 있다. 고려 말교의 학자 이색에게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글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써야 하는지요? 이색이 말했다.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말하고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반드시 쓰면 된다. 그게 다이다. 반드시 말할 것은 말하고 쓸 것은 반드시 쓰겠다는 각오야말로 언론이 갖추어야 할 자세일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권력의 시녀가 되면 권력이 듣고 싶은 말만 하게 된다. 군사정권이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대통령의 막후에서 대통령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때 다른 신문사들의 사설도 다르지 않았다. 서울신문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더구나 우리가 이 같은 사태를 원통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양상이야말로 북의 무리가 노리고 있는 각본에 딱 들어맞는 연출 무대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있다. 모처럼 찾아온 민주화의 전기를 하필이면 그들에게 어부지리를 안기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냐 싶을 때 앞날이 걱정스럽기 이를 데 없다. 1980년 5월 22일 서울신문 사설 안보적 중대 사태이다 중에서 따온 지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습니다. 쿠데타로 세운 박정희 독재 정권이 종국을 맞자마자 또 다른 군사 정권이 들어서서 탄압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모처럼 찾아온 민주화의 전기를 망칠까 봐 걱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의 모든 언론은 좌표를 읽고 계엄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였다. 조선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광주 지역 소요가 악화된 원인은 전국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서울을 이탈한 학원 소요 주동학생 및 깡패 등 현실 불만 세력이 대거 광주에 내려가 사실무근한 유언비어를 날조에 퍼뜨린 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썼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하고 배포한 내용 그대로였다.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과 광주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쿠데타 정권의 언론 장악은 이미 12.6 사태 때부터였다. 1979년 10월 26일 계엄령과 함께 신군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언론 장악이었다. 그때부터 신문사들은 검열을 받았다. 검열관들이 검열필이라는 붉은 도장을 찍어주어야만 인쇄를 할 수 있었다. 검열에 통과하지 못하면 몇 번이라도 기사를 수정해야 했다. 그러니 신군부의 비위를 건드릴 만한 기사는 작성해도 발행될 수 없었던 것이다. 검열관들은 그날에 해당하는 검열 지침을 신군부 측으로부터 전달받고 그대로 언론사에 적용하였다. 검열 지침은 전날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즈음에 각 언론사에 하달된 어느 하루의 지침서만 보더라도 당시 언론사들에게 쿠데타 정권이 어떤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전국의 언론사에 내려진 1980년 5월 16일자의 검열 지침은 이런 내용이었다. 하나, 학생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지지하는 식의 기사는 모두 불가 원칙. 하나, 성균관대 국민대 시위 중 구속자 가족 3명 선두행진 불가. 하나, 학생 구호 중 부정축제 환수하라. 김일성은 오판 말라. 반공정신 이상 없다 등은 불가. 하나, 시위 현장에 나왔던 일부 학생들은 교통정리까지 했다는 내용은 불가. 하나, 동료가 부상하자 경찰도 흥분, 학생들과 육탄전에 가까운 근접 전투를 벌였다 등은 불가. 하나, 학생 시위 기사 중 군인 코멘트 불가. 하나, 서강대생 800여 명 마포경찰서 마당에서 연자 시위, 연행학생 2명 석방 요구 불가. 하나, 박신민당 대변인 신총리 담화논평 중 그러나 오늘 사태의 악화에 대한 책임은 총리가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이 유감. 과도 정부가 좀 더 일찍 신민당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시국 악화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 등은 불가. 1980년 5월 16일 쿠데타 군부의 언론 검열 지침 중에서 따온 지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습니다. 기사 소재와 방향까지 정해주었고 금지어까지 제시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즉각 언론사 사주들에게 전방위적인 압력과 회유가 들어갔다. 신군부의 언론 통제는 큰 마찰 없이 이루어졌다. 광주에서의 항쟁이 지속되는 동안 신문과 방송은 사실을 보도하는 대신 신군부가 써주는 각본대로 기사를 내보냈다. 신문 기사와 방송 뉴스에서는 폭도들이 일어나서 폭도들이 난동이 극에 달해 간첩들이 사주를 받은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셀 수 없이 쏟아졌다. 반면에 미국 CBS 뉴스에서는 정부는 광주 사태의 원인을 공산주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왜곡함으로써 시위가 계엄령 반대와 군부의 진압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숨기려 하고 있다. 5월 28일 뉴스입니다. 라고 보도하였고, 같은 날 ABC 뉴스에서는 전두환 장군과 소수의 선택된 장군들이 민간 정보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혁명의회를 구성해서 군사 독재를 감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광주 사태와 더불어 군사 독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이어 광주에 대규모 군인을 투입해서 강제로 5.18 항쟁을 진압하였다. 그해 6월 전두환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장이 되었다가 8월 27일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선으로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1981년 1월 창당된 민주정의당의 총재가 되어 개정된 새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박정희에 이어서 또다시 쿠데타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문과 방송은 변변한 이의조차 제기한 적이 없다. 신군부 앞에 납작 엎드려 있었던 건 신문과 방송뿐만 아니었다. 총으로 세워진 권력은 시인들의 빛나는 재능까지도 추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시인 중에서 조병화 시인, 서종주 시인들이 이렇게 어용 찬양의 글을 쓴 것이 있는데, 또 서종주 시도 쓰고 이런 것이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이것은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상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